반갑습니다. 마포구청에 등록하신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1시간 반 동안 부동산 정책 변화와 중개업 성공 전략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은 부동산 정책 변화와 시장 환경입니다. 외부적 경제 환경도 있지만 우리 중개업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라는 전문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문직으로 오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사원, 중개보조원을 우리가 사원, 그 다음에 인턴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직장을 들어갈 때도 정식 직원 전에 인턴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이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다음에 무엇이 있냐면 경력을 가진 소속 공인중개사도 있고 경력을 가진 중개보조원도 있습니다. 이 분하고 전문가인 공인중개사하고 다릅니다. 소속과 중개보조원과 등록하신 개업 공인중개사는 지위가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하고 경력자는 어떻게 다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공인중개사 협회와 프로텍 업체 간의 격렬한 다툼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신문지상에서 봤을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는 법정단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무가입제죠. 지금은 개업한 공인중개사의 94% 정도가 협회에 가입을 하지만 나머지들은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를 요구하니까 아니다. 이거는 신산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프로텍 업체들이 상당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지 최근에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협회가 법정단체를 주장하는 이유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는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고객들한테 뭐냐? 경력자하고 전문가가 다른 점이 전문가는 윤리성입니다. 윤리성. 우리 공인중개사법 29조에 보면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물론 소속과 중개보조원도 마찬가지죠. 기본 윤리, 직업 윤리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되어 있냐면 품위를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라. 품위를 유지하라. 여러분들 품자를 보면 이 품자를 보면 입이 3개입니다. 입이 3개. 자, 보세요. 입부자가 3개잖아요. 제자리 위치.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3가지 입인데 이 언어인데 이 언어라는 단어도 보면 전부 다 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입은 뭐냐면 언어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언어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다른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언어. 두 번째, 여러분들 애티튜드, 태도라는 것이 있죠. 고객을 대하는 태도. 두 번째 입. 세 번째가 뭐냐면 요즘에 SNS 언어. 고객들이 방문하거나 고객들이 요청할 때는 즉각적 반응을 문자로 보내는 거 있죠. 사진을 보낸다든가 고객이 요구하는 것을 조사해서 알려드린다든가 이 3가지를 위치, 제자리에 있을 때 이게 품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는 첫 번째 전문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 교육을 받는 것도 전문가로서의 품위를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제자리에 있는지. 두 번째 뭐냐? 신의입니다. 이 신의라는 단어는 사람인의 말씀원이잖아요. 공인중개사 전문가의 말은 항상 의자, 공이라 공적으로 오래야 된다.
자기 개인에게 중개를 하기 위해서 오른 것이 아니고 고객이 말하는 것, 고객이 원하는 것, 또 사회성, 공공성에 비춰봤을 때 올바른가, 이게 신의라는 것입니다. 자, 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이 성실은 뭐냐면 이 성을 말씀원의 이룰성, 공인중개사가 말하는 것은, 경력자하고 전문가인 공인중개사가 말하는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성실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할 때는 A를 얘기하고 B의 물건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C의 결과를 얘기하는 것은 성실 위반입니다. 이게 공인중개사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전문가의 직업윤리입니다.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공정입니다. 공자. 이 공은 뭐냐면 공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인입니다. 공인. 사인이 아닙니다. 사인을 하려면 공인중개사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구청에 등록을 해서 소속을 해서 중개보조원도 사전교육을 분명히 받지 않고 등록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공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 공인은 정하는 것, 공인이 정하는 것은 항상 옳아야 된다. 이게 공정입니다. 이렇게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경력자나 사환이나 직원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 비밀누설. 여러분들 요즘에 강화된 것이 개인정보 보호조. 여러분들이 취득했고 얻었던 것들을 사사라고 개인적으로 활용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말하지만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상당히 큰 벌을 받게 됩니다. 비밀누설을 하선 안 된다. 공인중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갔다. 언제까지 비밀누설을 해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기한이 없지 않습니까? 기한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업무에 임할 때는 업무를 통해서 얻었던 그러한 내용은 지켜야 된다. 이게 공인중개사가 가져야 될 기본 윤리입니다. 상당히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들 뭐냐, 이 기본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뭐냐, give and take. 먼저 고객들에게 드리고 난 다음에 고객이 질 수 있도록. take and give가 아니잖아요. give and take.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기본 윤리는 다 지켜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본 윤리를 강조하면서 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를 통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프로텍 기업들은 전문가가 아니죠. 왜? 프로텍 기업들은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냥 경력자이거나 직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협회에 주장하는 그 법정단체의 기본에는 기본 윤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품위를 유지하고 중개 관련 업무를 하려고 하는 공인된 자세에서 이런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우리 협회가 스스로 오픈된 것도 있고, 이거는 학자가 연구한 것인데요. 중개 업무를 통해서 중개 과정에서 나온 중개 사고를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37.4%가 계약의 이행 단계에서의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위약금, 해약금, 중도금, 권리 점유. 그런데 계약 이행 과정 전의 단계가 뭐가 있냐면 그다음 많은 것이 24%가 중개 의뢰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중개 의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22조와 23조에 의뢰 행위에서 계약을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전 규정 중에서 당사자 지위에 있는
단 하나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들 의뢰 계약을 맺지 않고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고객들한테 항상 의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물건을 서치해서 분석해서 고객들한테 갖다 다 드렸어요. 근데 고객들은 A 공인중개사에서 물건을 서치받고 보고를 받고 나중에 어디서 계약을 클로징을 했다? 그렇죠. 중개보수를 낮게 제시하고 있는 C 업체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왜? 중개보수는 상한율이 아닙니다. 고정률이 아니에요. 상한율이고 고정률이 아닙니다. 다시 정정합니다. 상한율이지 픽스레이트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협의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리되잖아요. 그래서 최고 중개보수 0.9%를 제대로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개보수를 할인한 시공인중개사에서 클로징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개의뢰 일반 중개 계약을 22주에서 하거나 아니면 23주에서 전속 중개 계약을 했다면 계약에 의한 중개 수수료, 실비료와 보수 금액을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실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법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의뢰 계약, 이게 매수인이나 아니면 임차인이 여러분들한테, 임대인이나 매도인이 여러분들한테 당사자 지위에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데 여러분들은 의뢰 계약을 실질적으로 안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항상 불만이 많아요. 제가 구청에 종종 물어봅니다. 민원봉사과나 토지관리과 등등 물어보면요, 민원인 중에서 가장 아주 더티한 민원이 누구냐? 일반인 민원인이 아닙니다. 사실은 옆집에 있는 공인중개사의 민원이 가장 강하답니다. 끝까지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어떠한 잘못한 거를 구청이 봐주는지 안 봐주는지를 가장 옆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가장 무섭게 민원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일반인들은요, 정말 공인중개사분들이 수고하셨기 때문에 약간 실수하는 것들 봐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업계에 있는 분들이 가장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의뢰 계약을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는 것처럼 중개 의뢰 계약이 중개 사고의 24%, 여기에서 이거를 안 하고 시작하니까 계약 이행 단계에서 37.4%가 이거 합치면 근 60%, 중개 사고의 과반수 이상이 중개 의뢰 계약을 선행 행위를 안 하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뢰 계약을 딱 하면요, 여러분들 그 의뢰 계약을 부탁하신 고객이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그때부터 듣게 됩니다. 개인정보도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취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중개사고의 다양한 유형에 여러분들이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반 중개계약이나 전속 중개계약을 이행을 하라는 것이 나는 여러분들한테 아주 강하게 주문하는 것입니다. 법에 있는 것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법에 있는 거 지키지 않고 뭘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구청이나 국토부에다가 뭘 요구하는 것입니까? 중개보수 현실화하라. 두 번째 봅니다. 공인중개사 진입을 좀 높여라. 적게 뽑아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국토부에서 지난 10월 달에 그 공인중개사 관리에 대한 시험제도에 대한 용역을 지금 맡겼다고 하잖아요. 세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상대 평가제도, 절대에서 상대로 인원 수급을 조절하자. 두 번째가 뭐냐? 장롱 면허에 대해서 실효 내지는 강한 연수 교육이나 실무 교육을 통해서 진입을 시키자. 왜? 사고의 원인이 장롱 면허를 20년 처박아 두신 분이 여러분들
실무교육, 소공에서 개공으로 오셔서 실무교육 30여 시간만 받고 바로 업무에 투입했을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장롱 면허를 가진 자에게 실효 또는 강한 교육을 이행하면 좋겠다. 세 번째가 삼진-아웃 제도입니다. 구청으로부터 행정벌이나 형사벌을 3번 정도 받은 공인중개사는 아웃시키자, 등록하지 말자, 이러한 제도.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강남에서, 우리 마포구는 그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강남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인이나 개인이 중개보조원 100명 고용할 수 있죠. 우리 법에서는 법인이나 개인이 중개보조원 고용 인원을 마음대로 오픈하고 있잖아요. 제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개업 공인중개사 한 분이 소속 공인중개사 100명 고용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실적급이죠. 기본급 낮추고. 그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공인중개사가 취업하는 것도 어렵고 개업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질서가, 수수료가, 중개보수가 문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공인중개사가 직원이 소공이 됐던 중개보조원이 됐던 공인중개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한 5명 정도가 되면 한 분의 공인중개사를 필수적으로 두도록 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구성제도에 대한 변화, 이런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금 국토부가 용역을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이미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규정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매업도 허용하라, 진입장벽을 높여라, 중개보수를 현실화하라, 이렇게 없는 거를 여러분들이 요구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이미 법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느 좌표에 있는지, 이게 중개업의 환경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경제, 우리의 경제는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좌표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우할 거냐, 약간 슬로우 스톱할 거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판단하는데 외부 환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공급망을 교란한 가장 최근의 일이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삼고 시대의 고물가. 이 고물가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이 유발이 되고 있죠. 물론 인플레이션은 공급망,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물가의 인상이 시장돼 올라가 있죠. 여러분들 주변에 가시면 그 차림표의 음식 가격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고물가, 뭐가 있습니까? 고금리, 고환율, 이 3고 시대가 있습니다. 뭐 이번 주 17일 날 여러분들 그 고3들이 시험을 본다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언제까지 3고에 시달릴지, 그 시험에 시달릴지 모릅니다. 3고, 물가, 금리, 환율. 최근에 11월 달에 들어서 환율이 뭐 1,440원까지 갔다가 1,318원으로 떨어지니까 환율이 안정될 것이라고 지금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또 금리,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연속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연속 밟았습니다. 계속 금리를 올리는 것은 긴급 처방인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3고 시대의 문제, 또 뭐가 있죠? 그렇죠. 정치 불안은 기업인들에게 투자를 견인하기보다는, 조장하기보다는 약간 멈춤을 하게 하는 문제가 됩니다. 정치 불안. 또 뭐가 있습니까? 북한의 핵미사일, 이 북핵 문제로 대외, 제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들,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멈춘 내지는 투자의 방향을 바꾸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일본과 중국의 불안. 사실 일본과 중국은 동아시아 경제의 핵심 축입니다. 이 핵심 축이 무너지면 동아시아에 투입됐던 자본들이, 투자자들이 동아시아를 벗어나게 됩니다. 물론 한국도 따라서 물러나죠. 이와 같은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고혈압입니다. 이 고혈압의 특효약은 사실은 잠깐 쉬고 스트레스를 푸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 국내에서 풀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풀겠습니까? 이게 전체적 서클이고 네트워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즉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긴급으로 투입한 것이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긴급 처방입니다. 근데 고혈압을 약을 먹으면 계속 먹으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12월 달 미국 연준에서는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은 고혈압 한 알 중에서 75% 거의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75%를 먹을 거냐, 하나를 다 먹을 거냐, 75%를 먹을 거냐, 아니면 반절 빅 스텝 0.5%의 알을 먹여야 되느냐, 이와 같이 계속 75%의 4분의 3을 계속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계속 먹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문제가 지금 12월에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런 외부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겁니다. 중개업은 이런 외부적 환경에 속한 한국, 그 한국의 서울, 그 서울에 여러분들 우리 마포구, 그 연결망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외부 환경을 우리가 체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고혈압이 생기고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한 긴급적인 하나를 약을 긴급하게 먹느냐? 요 세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럽니다.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요인입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면 2020년 팬데믹 이후로 미국에서 뿌린 돈이 여러분들 5조 달러, 약 6천조 원을 비행기다가 뿌렸습니다. 미국에 돌아다니는 강아지들도 1달러 같은 것을 물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100달러 정도는 물지 않으면 그냥 5천조를 갖다 뿌렸습니다. 이 화폐량을 확대한 문제 하나. 두 번째 뭐냐면 화폐량을 엄청 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일단 쓰자. 이 두 가지.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화폐량, 화폐의 공급. 두 번째 수요가 가수요 플러스 수요가 늘어나는 거. 수요가 늘어나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죠.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세 번째 뭐냐면 공급 충격입니다. 특히 중국이 세계의 제조업 공장인데 중국이 뭐냐? 락다운, 폐쇄 정책이잖아요. 사람 하나가 어느 지역의 공정에 팬데믹에 걸렸다. 그럼 바로 공장 전체. 그래서 공급막 락다운 정책. 두 번째 뭐냐? SCM, 서플라이 네트워크, 서플라이 체인이 병목이 됩니다. 전 세계의 공급망이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중국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이 부족하니까 물가가 오른 이 세 가지 요인에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겁니다. 이 유발 때문에 이 고혈압이 생겨서 미국은 긴급하게 투여된 것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금리를. 자,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미국은 고혈압약을 계속 먹어서 몸에 나쁘지만 일단은 살려놔야 되니까 긴급 처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최근에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1월 10일 현재
7.7%. 무려 여러분들 10월 달에는 9, 10월 달에는 약 물가가 한 달 만에 전년 대비, 이거는 전년 대비입니다. 리어 온 리어입니다. YOY. 전년 동월 대비 약 9% 오르다가 계속 지금은 7%, 약 7%, 7.7%로 하향이 돼서 물가가, 자, 긴급 혈압약을 먹으니까 물가가 약간 잡히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수요는, 화폐는 지금 늘어났지, 공급망은 문제가 되어 있는데 물가를 올리니까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봅니다. 유의할, 미국의 실업률을 보시면 가장 쉽습니다. 한국에 주식하는 분들은 밤새 미국의 실업률 추이를 본답니다. 실업률이 뭐냐? 실업률이 낮아야 고용이 좋아져 가지고 소득 수준이 좋아서 물건을 막 사잖아요. 그런데 미국 실업률이 지금 3.5%. 완전, 미국은 3에서 3.5%가 완전 고용이랍니다. 0%가 완전 고용이 아니고요, 3에서 3.5%를 완전 고용인데 지금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말하는 나이루라는 자연 실업률은 5에서 6%가 정상적인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되냐? 긴축을 통해 가지고 실업률을 올린다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실업률을 올려야 수요가 적어지겠죠. 왜? 공급 충격은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화폐는 이미 엄청나게 발행했잖아요. 그래서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강제적으로 경제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자 수를 높이는 거예요. 금리를 너무나 올리면 안 되니까 금리 올리는 것을 약간 조절하고 실업률을 올리는 겁니다. 5% 내로. 이와 같이 미국은 긴급 처방을 금리로 했지만 안전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실업률을 조정하고 있다. 공급 충격과 화폐는 이미 시장에 있기 때문에 이게 외부 환경입니다. 이 외부 환경에 우리나라는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가?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금리. 사채 시장의 사채 금리가 10%, A 플러스, 트리플 A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5% 중반입니다. 그러나 B 마이너스, B 그룹의 사채 금리는 10%가 올립니다. 여러분, 회사는요,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회사가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10%의 수익이 나지 않는데 회사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자를 갚으려고요? 채권 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시장이 안 좋으니까. 금리가 오르지, 채권 시장이 떨어지고 있지. 우리의 경제는 지금 안개입니다. 안개. 이게 외부 환경이라는 겁니다. 우리 중개업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쓴 것이 아니고요, 10월 8일 날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한 카피입니다. 카피. 제가 이런 글을 쓰면은 교수님이 뭐 이상한 단어를 썼다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싶어서 그냥 언론의 카피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거래 절벽의 중개업소 곡소리. 뭐 곡성의 곡소리가 아니고요, 진짜 어렵답니다. 어떻게 어려운지 제가 한국부동산원에 들어가서 서울 전체와 우리 마포구와 강남구 세 지역을 제가 비교한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울 전체의 거래 건수의 그 내용입니다. 뭐 이게 1000이잖아요. 5천커녕 서울 전체의 거래 건수가 9월 현재, 작년 9월은 5,700인데 올해 9월은 1,700. 자, 그러니까 작년 9월 대비, 그러니까 이거면 순환 변동치, 전년 동월 대비 올해가 무려 30% 이상 거래가
서울시 전체가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하락은 중장기 전망을 활용할 때 전년 동월 대비를 활용합니다. 그냥 전월 대비 하락은 단기 전망을 예측할 때 쓰는 지표고요. 전년 동월 대비 증가냐 하락은 중장기 전망. 여러분들 언론에 나오면 전문가들이 장기 전망 막 이런 얘기하고 단기 전망을 하는데 무슨 근거에서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을 예측한 전문가가 지금 있습니까? 전세 대란이니 뭐니 떠드는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부의 선제적 대책이 있었죠. 착한 임대인 대책이 있었죠. 6월 14일 날 2차 부동산 경제 대책에서 6월 14일 날 착한 임대인 5%만 임대료를 상환하고 전세 계약갱신하면 어떻게 한다? 착한 임대인 인정해 주겠다. 등등등 해가지고 전세 대란이 있었습니까? 전세 대란이 있다고 떠드는 전문가들 아직도 지금 언론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냐?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중장기 전망은 전년 동월, 전년 동월이 9월입니다. 올해 9월. 자, 동월이죠. YOY 대비 1700, 30% 하락. 그러면 중장기 전망 하락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단기 전망은 뭐냐? 전월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 2700에서 1700. 이것도 30%입니다. 30%. 단기 전망과 중장기 전망이 후퇴해서 침체했구나. 그래서 곡소리. 그래서 언론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마포구를 한번 볼까요? 마포구. 자, 작년 9월이 뭡니까? 175건입니다. 이건 아파트 거래를 보는 거죠. 175건. 올해는 자 175에 55건. 30% 조금 넘죠. 우리 마포구도 전년 동월 대비 30% 이상 급감했구나. 우리도 마포구도 중장기가 불안하다. 그러면 전월 대비 우리 마포구는 그래도 아직은 전월 단기 전망으로는 하락이 조금 덜해요. 그러나 전전원 동월배를 보면 하락 속도가 크죠. 이것도 불안하다. 강남은 어떻게 볼까요? 강남은 434건인데 560건. 오호, 보십시오. 강남은 전년 동월 대비 어땠죠? 상승됐죠. 요 언론은 강남구는 전년 동월 대비 상승입니다. 또 전월 대비 상승이죠. 강남은 왜 이렇게 중장기나 단기 전망으로 거래 건수가 늘어날까? 이게 퀘스천 마크죠. 그거는 뭐냐? 뒤에 가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거래 건수고 또 하나 뭐냐? 미분양 주택수 늘어나고 있죠. 미분양 거래 미분양 수가요. 이거 보시죠, 여러분들. 2021년 12월부터 미분양 거래 건수가 무려 3배 이상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어요. 시장에서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리는 오르고 있습니다. 누가 매수하겠습니까? 사라는 팔자가 늘어나고 미분양도 늘어나고, 이 무려 30개월, 40개월 미분양세가 늘어나고 있다. 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아까 거래량을 제가 거래량을 얘기하고 있죠. 제 거래량을 이거는 서울과 전국을 말하는 건데 제가 앞에 표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마포구와 서울과 강남구를 비교를 했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거래량이 떨어지고 금리는 오르고 미분양은 늘어났는데 그렇다면 아파트 매매 가격은 어떻게 되는가? 제가 부동산원에 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 전국, 서울, 경기, 부산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제가 그 마포구만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는 너무나 가격적인 제한이 있어서 지금 살펴보면 저기 보겠습니다. 작년 11월, 10월에서 11월까지는 상향이 있습니다. 전국
지역과 서울, 경기, 부산이 다 상승을 했는데 11월부터서는 상승세가 둔화가 확실히 상승돼요. 그러면 작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와 같은 일이 가격 상승세가 꺾였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작년에. 자, 보겠습니다. 아주 정부는 시장을 잡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작년에 펼쳤던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리 인상 영향. 이 금리 인상은 우리만 한 것이 아니죠. 미국의 연준 패드에 의해서 우리도 금리 인상을 역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따라 올렸잖아요. 추격으로 가계대출 관리 강화가 DSR을 2022년 1월 달에 강화를 시킨 겁니다. 1월 달에. 물론 그 이전에 대책이 11월 달에 나오고 1월 달부터 DSR, 데빗 서비스 레이트, 데빗 부채가 서비스 원리금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DSR을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자에게 원리금 비율을 급감시킵니다. 40% 이하로 낮춰버린 겁니다. 물론 15억 이상은 대출 로우. 이렇게 DSR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니까 시장에서 급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잡는 최고는 공급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공급이라고 말하는데 공급보다도 무서운 것이 부동산 시장이 상품 시장에서 투자 시장으로 바뀌면서 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DSR 영향입니다. 한 번 더 살펴볼까요? 2021년 10월 26일 날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겁니다. 어떻게 거느냐 한번 살펴볼게요. 자, 대출 규제 중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DSR인데 이건 DTI하고 이 DTI는 데빗 투 인컴 비슷한데 부채와 소득, 이자의 비율인데 요거는 원리금 상환입니다. 그래서 9억 이상 20%, 40% 완전히 원리금 상환, 소득이 없는 자에게 대출을 줄이는 정책을 작년 10월, 올해 1월에 강화합니다. 그 내용을 더 살펴보시면 자, 지금 작년 2022년 1월 달에 2억 대출을 초과하는 모든 차주에게 DSR을 조기 시행하는 겁니다. 이 DSR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 2023년 내년에 실현할 것을 올해 7월 달로 1억 이상 대출 받는 모든 대출은 DSR 적용. 그러니까 이런 발표를 딱 하니까 시장이 내가 매수를 했는데 내 뒤에 후순위 매수인 추격으로 우리 부동산을 사줄 사람이 DSR 제도가 도입되니까 없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모든 대출을 2억 원 초과하는 DSR을 적용을 하라. 1월 달로 7월 달 적용을 1월 달로 땡기고 내년 거를 앞당겨서 땡긴다고 하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다? 아니, 시장에서는 갑자기 급냉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금리는 부동산 시장을 다운하는 최고의 수단이라는 거 여기에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 40%로 조정이 됐죠. 저축은행과 캐피탈은 좀 다르지만 대부분 은행에 소속되는 것은 DSR을 40%로 축소합니다. 원리금의 40%입니다. 가계대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카드 쓰는 거, 그 다음에 대출 이자 내는 거, 원리금 이 모든 것을 합쳐서 40%니까 누가
부동산을 대출받아서 사겠어요. 그래서 아웃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그 선제적 반응을 통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했던 대책이 나와서 시장이 잡힌 겁니다. 이거는 금리 인상이 촉발된 겁니다. 금리 인상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죠. 사실은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한미의 기준금리 추이를 보는데 지금은 4%, 한국은 3%, 무려 역전 1.0%. 미국은 금리는 레인지입니다. 3.75에서 4점 레인지예요. 우리는 단일인데 미국은 범위를 줍니다. 4%까지 오릅니다. 4%, 우리 3%. 이 차이가 1%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은데 한국에 투자했던 펀드들이나 리츠들이라든가 투자자금들이 한국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다 돌아가죠. 역전 현상 때문에. 그래서 한국도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안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우리 한국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에서 열어가지고 금리를 0.5% 빅 스텝을 밟을 거냐, 베이비 스텝을 밟을 거냐, 아니면 미국처럼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거냐라고 고민하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가 1%의 역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빅 스텝은 적어도 밟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역전기가 3번 있습니다. 이 3번은 대부분 IMF 때, 리먼 사태 때, 지금은 팬데믹 이전의 상황이에요. 팬데믹 상황. 이 3번에 걸쳐서 한미 금리가 역전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뭐냐? 미국 경기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아까 같이 인플레이션, 고혈압이 생겼다고 그랬죠. 이런 상황 때문에 역전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많이 금리를 올리면 국내 개인 부채, 개인 채무가 많이 늘어나고 연끌과 비트로 해서 부동산을 샀던 MZ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미국처럼 추격으로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많은 투자 자금들이 다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고심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무섭습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 재미난 겁니다. 기준금리와 주택가격 증감률. 금리와 주택가격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복잡한 것이지만 자, 과거와 리먼 사태 이후 최근의 상황은 금리와 주택가격은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기준금리보다도 한 6개월 정도 앞서가지고 주식시장이 흔들립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가지고 금리가 오르는 쪽으로 가고 금리하고 부동산 시장은 동행하는 경우가 무지 많이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고 동행돼지는 약간 후회하는 것이 가장 보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자, 금리를 2%에서 1.46으로 하향을 하니까 이게 주택가격이죠. 오르잖아요. 그 다음에 3.2, 이거 약간 그래프가 제가 신문에서 가져온 3.25에서 1.25로 올리니까 어떻게 해요? 상향하니까 금리를 오르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1.25에서 0.25로 떨어지니까 오르고 이와 같이 1.25에서 0.5, 0.24에서 0.5로 약간 올렸죠. 0.2에서 0.5로 오르고 그래서 금리와 부동산은 동행돼지는 부동산이 약간 금리가 오른 다음에 부동산이 약간 후행하는 경우가 있고 주식은 앞서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피드백 효과입니다. 금리와 부동산이 주고받는 핑퐁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자,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지금과 같이 어려운 외부 환경에서는 우리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군집형태 주식시장에서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 부동산 시장에서 나와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하락할 때는 매우
군집 형태가 어려우니까 동학개미, 서학개미가 뭉쳐가지고 매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향 시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2020년 팬데믹 때 왜 영끌들이 나오느냐, 그 이상하다, 돈이 풀렸는데 부동산 어떻게, 내가 이러다간 집을 못 사겠다, 은행 대출, 왜 저금리였으니까, 금리가 아직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영끌들이나 비투의 현상이 나오는 거가, 부동산이 상향할 때는 군집 형태의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남이 의사결정하니까 부안해동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남의 시장 가니까 나도 시장방원이 들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MZ세대들이 2020년에 막 군집 형태로 부동산을 영끌 내지는 비투한 것은 꼭 MZ세대의 잘못만 아닙니다. 우리 학자들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시장 참여하지 말고 정부 찬스를 써라라고 자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MZ세대들이 시장에 참여해서 비투 영끌을 통해 가지고 저금리로, 그리고 금리가 오르니까 어때요? 지금 아까 나오잖아요. 엄청난 지금 금리 부담이 생기잖아요. 하향시에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군집 형태가 약간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하향시장에서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는 2020년 MZ세대들이 군집 형태를 이루어서 영끌과 비투한 사건을 비추어 봤을 때 군집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 하향시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 프로스펙트 이론, 손실 회피입니다. 손실을 회피하고자 하기 위해서 보유 효과, 현상 유지, 가지고 있어, 오를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다가 갑자기 경기가 하향되면 막 투매 현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프로스펙트 이론에 의해서 지금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시간이 제가 약간 부족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자, 중년입니다. 이게 집사람 이론인데 이거 잠깐 설명을 하고 첫 시간을 제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 중년과 집사람 이론인데, 여러분 집은 누가 삽니까? 여러분들 고객 사무실에 남자 40, 50대 중년이 오셨어요. 남자가 오셨어. 1시간 동안 막 좋은 커피도 드리고 설명을 잘 해드렸어요. 살 것 말 듯 하면서 마지막 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집에 가서 알아본다고. 집에서 누구한테 알아봅니까? 그렇죠. 집사람한테 알아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6시, 7시 퇴근할 쯤에서 어느 중년 여성이, 40, 50대 여성이 딱 들어가셨어요.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됐고요. 자, 202억 가격이 15억이면 내가 사겠습니다. 바로 들이댑니다. 자, 중년에는 성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이 중년을 미국에서는 35세 이렇게 막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서 중년은 30에서 49세를 중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38, 9세에 성이 바뀐대요. 남성은 여성성을 갖고 여성은 남성성을 갖고.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거 40대 50대 우리 개공 소공 중개보조원들 40, 50대 신원들 남성들 결정합니까? 동네 모임에 가시면 뭐 한잔 합시다, 아니면 잘합시다, 못합시다, 대부분 여성 회원들이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남성들 보세요. 뭐 어떤 약간 동영상이나 보실 때 새드한 거 있으면 막 눈물 나오시죠. 성이 바뀌어요. 호르몬 분비가 바뀐다는 겁니다. 고객도 39세, 40, 50대 여성이 오면 그건 진짜 집사람입니다. 집을 사는 사람. 분양 현장에서도 모델하우스 오픈할 때 첫날 40, 50대 중년 신사들이 신사복을 입고 많이 모델하우스에 왔다 갔다 한다. 이건 하청업체들이 화환 들고 꽃 들고 오신 것이지 진짜 계약하려는 사람이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딱 현장을 갔는데 40, 50대, 50대, 60대 할머니나 아주머니들이 많이 와 있다. 100% 계약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제가 모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집사람 이론, 중년 이론입니다.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고객들이 이게 진짜 남자인지 가짜 남자인지 구분하셔서 민원인 상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년 이론, 집사람 이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첫 시간 제가 한 30분 해야 되는데 한 40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10분 정도 브레이크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